48년을 같이 산 남편을 보내고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제가 마주한 건 지독한 정적보다 무서운 통장 잔고였습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유족연금이라도 나오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평생 기술자로 장사꾼으로 앞만 보고 살아온 제 남편에게 연금은 그저 남의 집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제게 남겨진 건 제 이름으로 된 연금도 그 사람이 남긴 유족연금도 없는 영원짜리 성적표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그랬습니다. 그 나이에 연금 한 푼 없으면 자식들한테 짐밖에 안 된다. 혼자서는 절대 못 버틴다고요. 저 역시 매일 밤 텅 빈 거실에서 영원짜리 통장을 붙잡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렇게 죽을 것만 같던 시간도 지나가긴 하더라고요. 지금의 저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을 살고 있거든요. 아침마다 나설 곳이 생겼고 텅 비었던 거실은 다시 뜨개질실 굴러가는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연금 한 푼 없이 홀로 남겨졌던 제가 어떻게 이 막막함을 뚫고 저만의 자리를 찾게 됐는지 그 소소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꽃 같던 23살 연지곤지 찍고 그 사람에게 시집 오던 날이 어제처럼 선합니다. 그 후로 꼬박 48년을 한 집에서 부대끼며 살았네요.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는 참 많이도 싸우고 또 참 많이도 웃었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시작해 아이들 키우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겨우 정착하기까지 정말 모질게도 버티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 양말 챙기고 밥 짓고 찌개 끓이며 투닥거리던 그 소란스러운 일상이 제 인생의 전부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 우리 집 거실에 이렇게 지독한 정적만 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48년 동안 제 귀를 채웠던 남편의 투박한 헛기침 소리, 무심히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던 소리, 그리고 퇴근길 현관문 열며 내뱉던 그 무뚝뚝한 목소리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집안은 생각보다 훨씬 시리고 무거웠습니다. 혼자 밥상을 차려 앉아 있으면 맞은편의 빈 의자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아 숟가락을 놓아버린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48년 동안 그 사람이 냈던 그 작은 소음들이 사실은 이 집을 지탱하던 온기였다는 걸 그땐 왜 몰랐을까요? 가장 비참했던 건 그 긴 세월을 살아내고도 제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입니다.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저에겐 그 흔한 연금 통장 하나가 없더군요. 남들은 요즘 노인네들 나라에서 돈 꼬박꼬박 받아서 골프도 치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다는데 제 통장에 찍힌 수령액은 차가운 영원이었습니다. 처음엔 은행 기계가 고장난 줄 알고 몇 번이나 통장을 뺐다 넣었다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성적표는 단 한 줄의 숫자로도 기록되지 못한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유족연금이라도 나오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우리 남편 참 앞만 보고 열심히 산 사람이었는데 연금 같은 건 남의 집 이야기인 줄로만 알고 살았거든요. 평생 기술자로 장사꾼으로 바쁘게 움직이면서 당장 입에 풀칠하기 바쁜데 무슨 나중 걱정이냐며 껄껄 웃던 그 사람의 고집이 이제와 원망스러워질 줄이야.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제 이름으로 된 국민연금도 그 양반이 남겨준 유족연금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영원짜리 성적표였습니다. 그땐 정말 세상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70 넘은 노인네가 연금 한 푼 없이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혼자 버티는 거 그거 다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긴 줄 알았거든요. 엄마, 우리가 모실 테니까
아무 걱정 마요라고 말해주는 자식들이 고맙긴 했지만 그놈들도 대출 이자에 아이들 학원비에 허덕이며 사는 걸 뻔히 아는 애미 마음이 편할 리 있겠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움츠러들고 손주 녀석, 용돈 한 푼 쥐어주지 못하는 제 처지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영원 찍힌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여보, 나 혼자 이 험한 세상 어떻게 버티라고 이렇게 일찍 갔어? 하고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아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아파트 단지를 창밖으로 내려다보며 저는 제가 벼랑 끝에 혼자 서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48년 동안 들렸던 그 소란스러운 소음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생존이라는 괴물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1도 올리는 것조차 손이 떨리고 마트에서 콩나물 한 봉지 집어드는 것도 망설여지던 그 1년 전의 겨울날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정적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살았던 시간은 끝이 났고 이제는 오로지 저라는 사람 하나가 이 세상을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는 무거운 숙제만이 남았다는 것을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사겨야 했던 그 막막한 정적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48년의 소음이 멈춘 자리,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춥고도 외로운 홀로서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48년 풍파를 겪으며 지켜낸 것이라곤 경기도 의왕의 이 작은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 사실 처음 이 동네에 터를 잡았을 때는 우리 부부 여기서 마지막까지 오순도순 살자고 약속하며 들어왔거든요. 주변에 숲도 가깝고 동네가 조용해서 늙은 우리 두 사람 머물기엔 참 과분하다 싶을 만큼 정이 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 이 평온하던 집이 갑자기 저를 짓누르는 커다란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데 집값은 제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이더군요. 시세를 알아보니 대략 2억 8천만 원 정도라는데 누구에게는 소박한 금액일지 몰라도 평생 전업주부로 산 저에게는 제 인생의 성적표이자 마지막 퇴직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국민연금 한 푼 없는 제 처지에 이 집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게 맞는지 매일 밤 거실 불을 끄고 누우면 천장이 무너질 듯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엄마, 그 집 그냥 팔고 우리 근처 싼 빌라로 옮기시는 건 어때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제안하더군요. 저도 왜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이 집을 팔아 시세보다 저렴한 곳으로 옮기고 남은 돈을 통장에 넣어두면 마음은 좀 든든하겠죠. 하지만 70 넘은 노인이 정든 동네를 떠나 낯선 곳으로 이사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벽지에 묻은 아이들의 손때, 남편이 손수 고쳤던 삐걱거리는 문고리, 그리고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들. 48년 세월의 흔적이 구석구석 박힌 이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제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를 괴롭혔던 건 자식에 대한 미련이었습니다. 예전 어른들 말씀처럼 죽을 때 집 한 채는 자식한테 남겨줘야 부모 도리. 다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거든요. 내가 조금 굶고 아끼더라도 나중에 이 집이라도 아들놈한테 물려줘야 그나마 애미 노릇하는 게 아닐까 싶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소득은 없는데 매달 나가는 관리비며 공과금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날아오고 낡은 집은 여기저기 고쳐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내가 이 집을 자식 주려고 지키다가 정작 내 오늘이 무너지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번뜩 들더군요. 만약
제가 이 집을 지키려다 병이라도 나면 그 뒷바라지는 결국 자식들 몫이 될 텐데 그게 무슨 부모 도리인가 싶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자식에게 낡은 집 한 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보다 제가 마지막 날까지 제 돈으로 밥 사 먹고 건강하게 제 자리를 지키는 게 진짜 효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아, 이 집은 엄마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보증서로 쓰련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 씩씩하게 살아라.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며 다짐했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평생 월급을 받는다는 주택연금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처음엔 내 집을 나라에 뺏기는 거 아닌가 싶어 겁도 났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니 이보다 더 든든한 보험이 없더군요. 2억 8천이라는 이 가치가 단순히 벽돌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매달 제 식탁에 오를 따뜻한 밥이 되고 아픈 무릎을 치료해줄 약값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비로소 희망이 보였습니다. 인생 이막에 홀로 서기를 준비하며 저는 비로소 이 집과 화해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는 제가 지켜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남은 생을 당당하게 버티게 해줄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48년의 땀방울이 녹아있는 이 소중한 보금자리를 발판 삼아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떼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라는 그 낯선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생 시장 바구니나 들 줄 알았지. 이런 관공서 문턱을 혼자 넘는다는 게 70 넘은 노인네에게는 여간 떨리는 일이 아니더군요. 거울 앞에 서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정성껏 빗어 넘겼습니다. 남들에게 초라해 보이기 싫어서가 아니라 제 인생의 마지막 결단을 내리는 날이니만큼 스스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두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조상 대대로 물려온 건 아니어도 남편이랑 피땀 흘려 일군 이 집을 내 손으로 넘기는 게 맞나? 우리네 세대에게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자식에게 남겨줄 마지막 자존심이자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종적인 도리라고 믿으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들놈 결혼할 때 크게 보태주지 못한 게 내심 마음에 걸려 내가 죽으면 이 집이라도 온전히 내 몫이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약속을 깨고 제 노후를 위해 집을 담보로 삼는다니 꼭 자식의 것을 가로채는 도둑이라도 된 기분이 들어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아들네 집에 갔을 때 본 풍경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 학원비 명세서를 보며 한숨을 쉬고 아들은 늦은 밤까지 잔업을 하고 들어와 지친 기색으로 소파에 쓰러지더군요. 그 좁은 어깨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이 집 한 채 유산으로 남겨주겠다고 굶으며 버티다가 나중에 병이라도 나서 누우면 그게 아들놈에게는 집 한 채보다 더 큰 재앙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내 힘으로 밥 먹고 내 발로 병원 다니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자 비로소 차가웠던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상담 창구에 앉으니 젊은 양반이 아주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참 잘 오셨습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왜 그리도 울컥하던지요. 제 아파트 주소를 말하고 2억 8천만 원이라는 감정가를 확인하며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제 나이와 집값을 꼼꼼히 따져보더니 매달 91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평생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 돈은 나라가 보증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서 편히 사시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급처럼 돈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집값이 남으면 자녀분들께 돌아가니까 걱정 마시고요. 91만 원. 국민연금 한 푼 없어서 매달 기초연금 30여만 원에 손을 떨며 살던 저에게 그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남은 생을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였고 자식에게 돈 좀 보내라는 소리 하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엄마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상담사의 설명을 듣는 내내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을 나라에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일군 가치를 비로소 내가 대접받으며 돌려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순간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인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이건 우리 집 보물이니 잘 간직해라 하며 챙겨줬던 그 낡은 도장이었습니다. 빨간 인주를 묻혀 종이 위에 꾹 누르는데 손끝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48년 세월의 소음이 멈추고 찾아왔던 지독한 정적들이 이 도장 한 방에 씻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장이 찍힌 종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데 아까 들어올 때와는 공기가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1년 전 남편을 보내고 처음으로 느끼는 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 맞지? 당신도 이해해 줄 거지?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밤마다 영원 찍힌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짓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내 집에서 눈치 안 보고 끝까지 살 수 있다는 안도감. 1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한숨이 아닌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시원한 안도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유난히 푸르게 보였습니다. 2억 8천이라는 숫자에 갇혀 쩔쩔매던 가난한 노파는 거기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으로서 남은 생을 당당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한 여성이 되어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넘은 건 관공서의 문턱이 아니라 평생 저를 가두고 있던 해묵은 고정관념의 벽이었습니다. 사실 기초연금은 제가 65되던 해에 진작 신청해서 받아오던 돈이었습니다. 그땐 남편도 옆에 있었고 그 양반이 벌어다주는 생활비가 있었으니 그저 나라에서 주는 용돈 정도로만 여겼던 게 사실입니다. 그 무렵엔 남편이랑 같이 받는다고 해서 부부 감액인가 뭔가 하는 것 때문에 둘이 합쳐도 생각보다 얼마 안 됐거든요.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에구 이걸로 손주들 과자나 사주면 끝이겠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팔자 참 모르는 거라고 홀로 남겨진 72의 저에게 이 돈은 더 이상 용돈이 아니라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단독 가구가 되면서 제가 받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치인 34만 4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통장에 찍히는 이 숫자를 보며 저는 7년 전에는 미처 몰랐던 뭉클함을 느낍니다. 48년 평생을 남편이 주는 생활비만 받았으며 이번 달은 좀 모자라네, 저번 달은 좀 남았네 눈치 보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나라에서 제 이름 석자 보고 꼬박꼬박 보내주는 이 돈을 내 월급이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국민연금 한 푼 없는 저 같은 늙은이에게 매달 25일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날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고마운 일입니다. 젊어서 나라를 위해 거창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식들 굶기지 않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조용히 살아온 것뿐인데 늙었다고 나라에서 이렇게 매달 돈을 보내주니 말입니다.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동사무소에 갔던 7년 전에는 내가 벌써 이런 걸 받을 나이가 됐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먼저 들었는데
지금은 이 돈이 저를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집니다.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할 때 기초연금 네 글자 옆에 찍힌 34만 4천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있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오곤 합니다. 앞서 신청한 주택연금 91만 원에 이 기초연금 34만 4천 원을 더하니 제 손에는 매달 125만 원이 넘는 현금이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원 찍힌 통장을 보며 당장 다음 달 관리비는 어쩌나 밤잠을 설치던 제가 이제는 한 달 생활비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장바구니를 챙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34만 4천 원은 단순히 쌀을 사고 반찬을 사는 돈이 아니라 제가 자식들에게 돈 좀 보내라는 군색한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지켜주는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이제는 마트에 가서 고기 한 팩을 집어들 때도 예전처럼 몇 번씩 들었다 놨다 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라에서 준 효도비로 사는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기분 좋게 계산대에 올립니다. 비싼 과일 앞에서도 우리 손주 오면 깎아줘야지 하며 선뜻 지갑을 열 수 있는 여유, 그 소소한 행복이 모두 이 기초연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없는 70대 노인에게 세상은 참 차갑고 무서운 곳인 줄만 알았는데 꼼꼼히 찾아보고 내 권리를 챙기다 보니 이렇게 숨 쉴 구멍이 있더군요. 매달 25일 휴대폰에 입금 알림이 울릴 때마다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여보, 나 오늘도 나라에서 월급 받았어. 당신 없어도 나 씩씩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48년 세월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 묘한 독립심과 안도감. 65세에는 그저 공돈인 줄로만 알았던 이 기초연금이 72의 저에게는 다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는 가장 귀한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이 저에게 준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달 25일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 돈으로 채워질 소박한 제 식탁을 떠올리며 오늘을 기쁘게 살아갑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니 숨통은 트였지만 집안에만 있으니 자꾸 마음 한구석에 곰팡이가 피는 것 같았습니다. 48년을 남편 뒤치다꺼리하며 복작복작 살던 집인데 혼자 있으니 거실 바닥에 내려앉는 햇살조차 서글프게 느껴지더군요. 텔레비전을 켜놔도 소리만 웅웅거릴 뿐 빈집의 정막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봤는데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앉아있는 제 모습이 꼭 말라가는 나무 같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무작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갔더니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더군요. 70 넘은 노인이 어디 가서 일을 하나 싶어 쭈뼛거렸는데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눈도 침침하고 아는 것도 없는데 도서관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같은 분들이 꼭 필요해요라는 말에 용기를 내어 신청서를 냈습니다. 며칠 뒤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고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요. 48년 전업주부 생활 끝에 제 이름으로 얻은 인생 첫 직장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경기도 의왕의 이 한적한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설렜습니다. 가방에 손수건 한 장 챙겨 넣고 단정한 신발을 신고 걷는 길이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요. 제가 맡은 일은 어린이 열람실에서 아이들이 보고 난 책을 다시 제자리에 꽂아두고 서가를 정리하는 아주 소박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장에서 나는 그 특유의 종이, 냄새와 도서관의 차분한 분위기가
1년 동안 멍들었던 제 마음을 씻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건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할머니, 이 책은 어디에 있어요? 하고 조그만 손으로 책 한 권을 들고 오는 아이를 보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이건 저기 예쁜 그림책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단다라고 말해주면 아이는 고맙습니다. 하고 배꼽 인사를 하고 뛰어갑니다. 그 맑은 목소리가 텅 비었던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제 존재가 이곳에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코끝이 찡해지곤 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에 3시간씩 하는 일이라 체력적으로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만 있을 때는 여기저기 쑤시던 무릎과 허리가 도서관에 나와서 부지런히 움직이니 훨씬 가벼워진 기분입니다. 동료들도 다들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라 쉬는 시간에 차 한잔 나누며 오늘은 애들이 참 많이 왔네요. 이 책은 그림이 참 예쁘죠?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렇게 큰 즐거움일 수가 없습니다. 48년 동안 남편과 자식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만 갇혀 살던 제가 72의 나이에 비로소 이 사회의 일원으로 섞여 들어가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받은 수당 29만 원,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125만 원에 이 29만 원을 더하니 제 한 달 수입은 이제 155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29만 원은 돈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 땀방울로 정당하게 벌어들인 제 활력의 대가니까요. 이 돈으로 친구에게 오늘은 내가 커피 한 잔 살게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일하러 나가는 길에 사먹는 단돈 몇천 원짜리 김밥 한 줄의 맛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합니다. 퇴근길 도서관 문을 나서며 저 문은 노을을 바라볼 때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벅찬 기운이 올라옵니다. 국민연금 영원이라는 숫자에 짓눌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자책하던 그 가난한 마음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돈이 주는 안정을 넘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 발로 세상으로 걸어나갈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72세 옥분 여사의 인생 이막은 도서관, 서가 사이사이에 꽂힌 수많은 이야기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즐거움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늙었다는 건 멈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속도로 다시 걷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도서관 일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다시 그 익숙한 고요함이 저를 맞이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 정적이 무서워 서둘러 텔레비전부터 켰을 텐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찬물을 올리고 창가 소파에 앉아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는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러다 문득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뜨개질 바늘과 실 뭉치를 꺼냈습니다. 사실 뜨개질은 제가 시집 오기 전 처녀 시절에 참 좋아하던 취미였습니다. 손재주 좋다는 소리를 곧잘 들으며 친구들 목도리며 장갑을 짜주곤 했었는데 23세 시집와 48년을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살다 보니 그 바늘을 잡을 여유조차 잊고 살았더군요. 처음 다시 바늘을 잡았을 때는 손가락이 예전 같지 않아 굳어있더군요. 코를 잡는 법도 가물가물해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신기하죠. 몸이 기억하는 건 무서운 법이라 몇 번 떴다. 풀었다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손끝이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달각, 달각하고 나무 바늘이 부딪히는 그 작고 규칙적인 소리가 텅 빈 거실을 채우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48년 동안 제 귀를 울리던 세상의 온갖 소음들이
사라진 자리에 오롯이 저와 바늘이 만드는 이 소리만 남으니 비로소 제 속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뜨개질은 저에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 일종의 기도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코를 뜰 때는 남편에 대한 원망을 덜어내고 또 한 코를 뜰 때는 자식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부드러운 털실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그 포근한 촉감을 느끼고 있으면 뾰족하게 날 서 있던 제 마음도 어느새 둥글게 말리는 기분이 듭니다. 예전에는 남편 스웨터나 아이들 조끼를 뜰 때 이걸 언제 다 뜨나 하는 조급함 뿐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속도에 맞출 필요도 없으니 그저 지금 이 순간 제 손끝에 집중하게 됩니다. 한 번은 남편이 살아생전 제일 좋아하던 짙은 밤색 실로 목도리를 하나 짰습니다. 다 뜬 목도리를 그 사람 사진 앞에 놓아주는데 여보, 나 이제 당신 없어도 이렇게 예쁜 목도리 하나 뚝딱 짤 줄 알아 하고 혼잣말이 나오더군요. 예전 같으면 눈물부터 났을 텐데 그날은 묘하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뜨개질은 그렇게 제 슬픔을 조금씩 걷어내고 그 빈자리를 따뜻한 실타래로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올겨울 우리 손주들에게 선물할 빨간 목도리를 뜨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들네가 왔을 때 슬쩍 보여줬더니 아들이 어머니, 이런 재주가 있으신 줄 몰랐어요 하며 놀라더군요. 그 말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국민연금 한 푼 없다고 기죽어 지내던 할머니가 아니라 제 손으로 정성껏 선물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당당한 할머니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돈으로 사는 비싼 선물도 좋겠지만 제 마음이 한 코 한 코 박힌 이 목도리가 아이들의 겨울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줄까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실 뭉치가 대굴대굴 굴러가는 소리, 바늘이 맞닿는 경쾌한 소리가 적막했던 거실을 온기로 채웁니다. 혼자라는 건 더 이상 외롭고 쓸쓸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뜨개질 바늘을 잡고 있는 이 시간만큼은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제가 원하는 색깔의 실로 제 삶을 다시 직조하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48년 만에 다시 찾은 이 작은 바늘 하나가 무너졌던 제 마음을 촘촘하게 수선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노년의 외로움은 견디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것이라고요. 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뜨개질을 하며 배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목도리는 점점 길어지고 제 마음의 깊이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영원이라는 숫자에 갇혀 세상을 원망하던 72세 옥분 여사는 이제 없습니다. 저는 매일 밤 따뜻한 차 한 잔과 부드러운 실뭉치를 곁에 두고 제 남은 생을 어떤 예쁜 무늬로 채워갈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뜨개질은 제게 멈췄던 시간을 다시 돌려준 가장 고마운 인생의 치료제였습니다. 혼자서 뜨개질 바늘을 놀리는 시간도 충분히 평온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텔레비전을 크게 켜놓아도 그 적막한 공기 속에서는 내 목소리가 메아리쳐 돌아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도서관 일자리 동료가 슬쩍 귀띔을 해주더군요. 옥분 씨, 뜨개질 그렇게 잘하면서 왜 혼자 놀아? 동네 복지관 가봐, 거기. 손뜨개 반 할머니들이 옥분 씨 오면 아주 환장할걸? 그 말에 용기를 내어 집 근처 노인복지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나이 먹고 무슨 또 누굴 만나나 싶어 쑥스러웠는데 그 문턱을 넘는 순간 제 인생의 또 다른 문이 열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복지관 복도를 가득 채운 웃음소리와 활기찬 공기는 제 텅 빈 집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손뜨개 반 팻말이 붙은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벌써 67명의 할머니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실뭉치를 굴리고 있더군요.
처음 보는 제 등장에 다들 바늘을 멈추고 쳐다보는데 그 눈빛들이 참 따뜻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인가 봐. 어서 와요. 여기 앉아. 옆자리를 툭툭 치며 자리를 내어주는 그 투박한 손길에 긴장했던 제 마음이 봄눈 녹듯 사르르 풀렸습니다. 48년 동안 남편과 자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던 제가 72의 나이에 비로소 동네 동무라는 걸 사귀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뜨개질하며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 모인 분들의 사정이 어쩌면 그렇게 저랑 판박이던지요. 다들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된 지 몇 년씩 된 분들이었고 저처럼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아서 자기 이름으로 된 국민연금 한 푼 없는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영감탱이 가고 나서 밥이 안 넘어가서 죽는 줄 알았어. 연금도 없는데. 어떻게 사나 싶어 밤마다 울었지 않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다 제 이야기 같아서 서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정순 언니는 저보다 3살 위인데 저처럼 주택연금을 받고 있더군요. 옥분아, 나도 처음엔 집 뺏기는 줄 알고 도장 찍을 때 손이 덜덜 떨렸어. 근데 지금은 세상 편해. 애들 눈치 안 보고 내 돈으로 친구들 커피 한 잔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 그 언니의 당당한 목소리를 들으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국민연금 없는 불쌍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사정대로 삶을 꾸려나가고 남은 생을 스스로 책임지려 노력하는 멋진 동무들이었죠. 복지관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근처 카페나 식당으로 몰려갑니다. 예전 같으면 돈 아깝게 무슨 밖에서 사 먹나 싶어 사양했을 텐데 이제는 저도 주머니가 제법 든든하잖아요. 주택연금에 기초연금 그리고 도서관에서 번 소중한 돈까지 합쳐 150만 원 넘는 생활비가 있으니 친구들한테 오늘은 내가 쏠게 라고 큰 소리칠 여유도 생겼습니다. 3,000원짜리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앞에 두고 나누는 수다가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남편 흉도 좀 보고 손주 자랑도 슬쩍 끼워 넣다 보면 2시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립니다. 혼자 된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 저는 복지관 동무들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뜬 수세미며 목도리를 복지관 바자회에 내놓아 수익금을 기부하기도 하고 서로 아플 때는 전화를 걸어 밥은 챙겨 먹었냐며 안부를 묻습니다. 48년 세월 동안 오로지 내 가족만 바라보며 살 때는 몰랐던 이 넓고 따뜻한 세상. 옥분이라는 이름 뒤에 누구 엄마가 아닌 뜨개질 잘하는 옥분 씨라는 호칭이 붙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 밥 먹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나눴던 우스갯소리가 생각나 혼자 픽 웃기도 하고 내일은 동무들에게 줄 간식을 챙기며 설레기도 하거든요. 국민연금 영원이라는 숫자가 제 삶을 가난하게 만들 순 있어도 제 마음의 풍요까지 앗아갈 순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섞여 살며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70대 홀로서기에서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라는 걸 저는 매일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 속에서 배웁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삶, 저는 이제 제 생에 최고의 동무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인생 이막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제 손에 쥐어지는 현금 155만 원. 누군가는 그 돈으로 어떻게 혼자 사느냐고 혀를 찰지도 모르겠고 또 누군가는 노인네가 쓰기에 넉넉하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8년 평생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 목매며 살았던 저에게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설계하고
제가 책임지는 자유의 무게와도 같습니다. 국민연금 한 푼 없어서 벼랑 끝에 서 있던 제가 주택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도서관에서 흘린 땀방울로 일궈낸 이 155만 원은 제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제 하루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챙기는 건 역시 제가 사는 이 집을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관리비며 가스비, 전기세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 남짓 나갑니다. 예전에는 이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이제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기분 좋게 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집 온기를 지키고 있구나 싶은 생각에 고지서 납부하는 일조차 뿌듯하게 느껴지거든요. 여기에 휴대폰 요금과 병원비 같은 필수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나머지 돈은 오롯이 제 삶을 가꾸는 데 쓰입니다. 먹는 것에는 절대 인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 산다고 대충 물 말아서 김치랑 먹는 건 제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거든요. 시장 마감 시간에 맞춰 나가면 싱싱한 채소나 과일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제철 나물 한 봉지 사다가 조물조물 무치고 가끔은 도서관 동료들과 먹으려 맛있는 고기도 조금 삽니다. 155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시장에서 가격표를 보며 벌벌 떨지 않아도 될 만큼의 여유는 충분히 주더군요.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낸 제 식탁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제가 여전히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이 돈이 가장 빛을 발할 때는 복지관 동무들과 어울릴 때입니다. 커피 한 잔에 3,000원, 4,000원 하는 게 처음엔 참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찻값은 커피를 마시는 비용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나누는 입장료라는 것을요. 친구들에게 오늘은 내가 낼게, 맛있는 거 마셔라고 말할 때의 그 당당함.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꺼낼 수 있는 그 기분은 국민연금. 영원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던 예전의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기쁨입니다. 뜨개질 실을 사는 데 쓰는 돈도 제게는 아주 소중한 투자입니다. 예쁜 색깔의 실 뭉치를 고르고 그걸로 손주들 목도리를 뜰 때 느끼는 행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명절이나 생일날 아들네가 오면 슬쩍 손주 녀석 주머니에 10,000원짜리 2장 찔러 넣어줍니다. 할머니 돈 많으니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말할 때의 그 뿌듯함이란 자식들에게 용돈 받으며 눈치 보던 노인이 아니라 소소하게나마 베풀 수 있는 할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살게 합니다. 남은 돈은 조금씩 모아 비상금으로 둡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자식들 당황하지 않게 하려는 제 마지막 배려입니다. 155만 원을 알뜰하게 쪼개 쓰며 깨달은 건 풍요라는 건 돈의 액수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남편의 그늘 밑에서만 살았던 제가 72의 나이에 비로소 이 155만 원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크게 화려하진 않아도 남부끄럽지 않게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이 소박한 풍요. 국민연금 없다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던 예전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옥분아, 겁먹지 마라. 지혜롭게 찾으면 길은 다 있고 내가 가진 땀방울이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라고요. 155만 원으로 꾸려가는 저의 하루하루는 억만금 부럽지 않은 평온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 남편을 보내고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다름 아닌 식탁이었습니다. 48년 세월 동안 제 일과는
늘 남편의 밥대에 맞춰 돌아갔거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찌개를 끓이고 생선 한 토막이라도 따뜻할 때 내놓으려고 부엌에서 종종거렸던 시간들. 그런데 그 소란스러운 식사 시간이 사라지고 나니 넓은 식탁에 덩그러니 놓인 제 숟가락 하나가 왜 그리도 처량해 보이던지요. 목구멍에 밥이 아니라 모래알을 씹어 넘기는 것 같아 대충 물에 말아 김치 한 조각 얹어 넘기고는 서둘러 상을 치우곤 했습니다. 나조차고 이 고생을 해서 밥을 차려 뭐 하나 싶은 생각에 눈물. 젖은 밥을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빈말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제 마음가짐이 바뀐 건지 요즘은 혼자 먹는 밥상이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입맛에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고 제 속도에 맞춰 천천히 씹어 삼키는 그 시간이 비로소 저를 위한 온전한 대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접시를 꺼내 정갈하게 음식을 담고 창밖의 의왕숲을 바라보며 먹는 밥 한 끼. 그건 더 이상 서러운 혼밥이 아니라 48년 동안 고생한 제 자신에게 주는 매일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웠던 지독한 정적도 이제는 다르게 들립니다. 예전에는 그 고요함이 저를 잡아삼킬 것 같아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 소리 없는 평화가 참 달콤합니다. 48년 동안 남편의 잔소리, 아이들의 소란함 속에서 제가 정작 제 마음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나 싶더군요.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북적이며 일하고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 내려놓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가만히 뜨개질 바늘을 놀리다 보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고 맺혔던 응어리들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 듭니다. 외로움이라는 놈이 가만히 있으면 나를 괴롭히지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니 둘도 없는 친구가 되더라고요. 한 번은 복지관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옥분 씨, 혼자 있으면 안 심심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심심할 틈이 어딨어. 나랑 노는 게 제일 재밌는데. 정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색깔의 실로 목도리를 짜고 가끔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혼자 소리내어 웃기도 합니다. 48년 만에 찾은 이 온전한 자유는 국민연금 영원이라는 초라한 현실을 잊게 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돈이 많아야만 노후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느냐가 진짜 행복의 열쇠라는 걸 72의 나이에 비로소 배운 것이죠. 물론 가끔은 가슴 한구석이 휑해질 때도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몸이 조금 으슬으슬할 때는 남편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그리워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방 가득 놓인 뜨개질 작품들과 도서관에서 만난 아이들의 미소를 떠올립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미망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내며 세상과 당당히 소통하는 김옥분이라는 독립된 존재니까요. 155만 원이라는 소박한 돈으로 제 품위를 지키고 좋은 동무들과 마음을 나누며 사는 지금이 제 생애 통틀어 가장 밀도 높은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로움은 견디는 숙제가 아니라 즐기는 권리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혼자라는 사실에 매몰되어 세상을 원망하기엔 남은 제 인생의 가을날들이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저는 오늘 저녁에도 저를 위해 정성껏 찌개를 끓이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제 보금자리에서 평온한 밤을 맞이할 겁니다. 국민연금 없다고 기죽어 지내던 가난한 마음은 뜨개질 실타래에 꽁꽁 묶어 저 멀리 치워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여서 행복하고 혼자여서
더 단단한 70대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고독이 주는 힘으로 저는 내일도 기운차게 도서관으로 향하는 문을 열 것입니다. 48년을 같이 산 남편을 보내고 처음 텅 빈 거실에 앉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며 소리 없이 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3살 어린 나이에 시집와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의 끝에 마주한 국민연금 영원이라는 숫자는 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린 제 일상을 보시니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저 제법 근사하고 당당하게 잘 살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전에 저처럼 영원 찍힌 통장 잔고를 보며 밤잠 설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은데 방법이 없다며 가슴을 치는 동생 같은 분들께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우리 세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정작 내 이름 석자 박힌 연금 하나 챙기지 못한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뿐이니까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지켜낸 그 집을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도 2억 8천만 원짜리 이 아파트를 두고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제 힘으로 밥 사 먹고 제 발로 병원 다니며 품위 있게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요. 주택연금은 집을 뺏기는 게 아닙니다. 내 평생의 노고를 나라가 인정해주고 내 남은 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제 지갑에서만 원짜리 한 장 꺼낼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저를 다시 꼿꼿하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발 방 안에만 갇혀 있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도서관 일자리를 시작하고 복지관 친구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72세인 저도 아이들에게 책을 찾아주고 동무들과 뜨개질하며 웃음을 찾았잖아요. 돈 29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그 느낌,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안도감이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국민연금 없어도 길은 다 있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 주택연금 91만 원, 그리고 소소한 일자리 수당까지 합쳐 만든 150만 원 남짓한 생활비. 누군가는 작다 하겠지만 지혜롭게 쪼개 쓰면 혼자 살기에 충분히 풍요롭고 따뜻한 돈입니다. 이 돈으로 친구에게 커피 한 잔 사고 손주 녀석 과자값 챙겨주며 누리는 그 기쁨은 억만금 부럽지 않은 가치입니다. 비참해지지 마세요. 고개를 들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을 꼼꼼히 찾아보세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당당하게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된 외로움을 형벌이라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48년 만에 찾은 이 고요한 시간은 하늘이 저에게 준 마지막 휴가 같은 거라 믿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로지 나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니까요. 좋아하는 뜨개질 실을 고르고 정성껏 나를 위해 밥상을 차리는 그 소소한 순간들을 마음껏 사랑하세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라서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인생 이막이 우리 앞에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막막한 어둠 속에 계신 어느 한 분에게라도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국민연금 영원이어도 남편이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빛나는 인생을 살 자격이 충분합니다. 기운 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저 옥분이가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고맙습니다.